담보제도는 크게 나누면 인적 담보가 있고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물적 담보라는 것은 물건을 담보로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인적 담보는 무슨 말이고? 참 말하기가 좀 그렇지. 그 사람을 담보로 한다 하기는 좀 그렇고, 사람을 담보로 하면 돼, 안 돼? 사람은 주체지 객체가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한다. 그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이 담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제도입니다. 연대보증, 일반보증, 뭐 건보증 이런 건데 이건 우리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볼 필요가 없고 물적 담보만 잘 보시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적 담보는 뭐가 있을까? 제한물권 행식의 물적 담보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 행식의 물적 담보로서 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뭐 매도 담보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특별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고 오늘 보는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서도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요 질권은 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질권이 무슨 말이냐면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쓴다 이런 뜻이에요. 전당포 가봤습니까? 전당포 안 가는 게 안 좋겠나? 안 가는 게 좋지 뭐 살다 보면 또 갈 수도 있지. 나도 가봤는데. 야, 대학 1학년 때 가봤네. 대학 1학년 때 견주 놀러 갔다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5명이 놀러 갔다 돈이 떨어져가지고 손목에 사고 있는 시계를 보면 내 시계가 제일 좋아. 내 시계가 산지 한 달도 안 됐거든 그거. 잡혔다 이거. 그 전화부 갔지 그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찾아야지 그럼 뭐. 차비가 들어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경주까지 놀러 갔거든. 자전거를 타고. 대학 1학년 때. 그때 뭐 금날 때 있나 어때? 뭐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중간고사 치고 10월달이네 10월달. 2학기 중간고사 치고 2학기 중간고사 치고 그런데 경주 가는 길목에 전부 사과밭이 많아가지고 가면서 참 재미가 갔어요. 자전거 타고 이제 가가지고 가면서 사과밭 들려 사과도 싸게 따가지고 먹고 가서 이제 부구사까지 갔다가 밥 먹고 내려오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타이어가 빵까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날은 어두워지고 자전거 5대가 3대가 빵까 나버렸다니까. 2대만 성한 거야. 그러니까 어쩌고요. 3명 너는 걸어오라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중간쯤 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배는 고프고 그래 이제 자전거는 하물로 맡기고 우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같이 시계를 넣잖아, 그지? 그럼 돈이 나와요. 여기 질권이야. 그러니까 가면 전화부 입구에 구멍도 쪼매네. 얼굴도 잘 안 보여. 철조망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돈 놈이 하도 많아가지고 강도가 많아가지고 넣으면 돈이 나온다. 그러니까 넣는 물건이 시계처럼 동산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들어와서 전당포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질권은 그 대상물이 뭐만 된다? 동산만 된다. 동산은 시험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보는데 오늘은 유치권까지 볼 겁니다. 유치권 대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건의 기본적 특성을 봅니다. 담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가 뭐예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매년 2문제 이상씩 나오는 중요한 건데 저당권을 가지고 기초를 잡아봅시다. 갑열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토지 2억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여기 저당권이 붙었어. 저당권이 호기 붙었다. 근데 10월 1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돈을 안 갚아주더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누구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럼 채권자는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할까? 아까 말한 대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건 아니죠.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처분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변제를 하면 처분권 돌려주고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처분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처분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경매를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경매를 넣어가지고 매각 대금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배당 신청을 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거래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는 우선 변제라는 것은 순서를 따져서 빠른 순서로 받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최우선 변제는 뭐지? 순서와 관계없이 1등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은 돈 받는 수단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돈 받는 수단이 뭡니까? 담보죠. 그죠? 담보는 담보인데
물건을 잡았으니까 뭐예요? 이거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담보물건은 보다시피 돈 받는 수단이니까 주다 종이다. 그 성질이 수단이 되는 권리로서 종된 권리고, 그러면 담보물건의 주인은 누구요? 요 1억이에요, 1억. 돈 받을 권리죠. 돈 받을 권리. 그러니까 요 1억은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무지만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요 1억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채권인데 담보를 잡았다 안 잡았다?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잖아. 그래서 이 채권에는 뭐가 붙어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채권을 담보가 붙었다를 피담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보를 당했다. 담보가 붙었다. 그래서 담보가 붙은 채권. 피담보 채권은 돈 받는 권리니까 돈 받는 권리는 목적이죠. 목적이 되는 권리는 뭐예요? 주.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주, 담보 물건은 종. 주종 관계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종 관계만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10월 1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고 돈을 갚아줘 버렸어. 1억 채권이 소멸했죠? 그럼 주가 죽으면 종도 주고 안 주고? 주고. 이걸 뭐라지? 부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종성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과 담보 물건은 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면 담보 물건도 발생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수반성 하는 것이 있어요. 수반성. 수반이 무슨 말이에요? 수반. 따라간다. 엎혀댕긴다 이 말이죠. 10월 1일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자가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요 1억 채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럼 병이 뭘 사가졌다? 채권이라는 주를 가져간 거예요. 그럼 종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종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종도 따라간다. 그런데 저당권이 등기가 돼요? 안 돼요? 뭐 안 돼. 저당권 등기를 안 하면 저당권 안 된다고. 이거 등기했다 이거. 저당권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종은 종인데 무슨 종이다? 등기가 되는 종이다 말이지. 그럼 따라갈 때 저당권만 가야 될까? 등기도 넘어가야 될까? 등기도 넘어가야지. 옛날에 그 연속곡한테 보면 고전극에 노비를 팔면 노비만 가요? 문서도 가요? 문서도 가요. 저당권은 노비고 문서는 등기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노비만 가는 게 아니라 노비 문서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증명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저당권 등기가 3번 등기라면 요 사람한테는 3의 1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주가 가는 곳에 뭐가 따라간다? 종도 따라간다를 말한다. 수반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하는 것이 있어요. 가분이 무슨 말인고? 가분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불자를 붙여보면 어떻게 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불가분성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다 없다? 나눌 수가 없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10월 1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7천만 원을 제공을 하면서 내가 70%를 갚았으니까 내 땅에 붙어있는 저당권의 70%를 풀어주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돼. 저당권은 불가분이기 때문에 100% 변제를 할 때까지 저당권은 100% 살아있는 것이지 변제의 비율에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야. 변제의 비율에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라고? 불가분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상대이성입니다. 물상대이성. 중요한 거야. 물상대이성. 물상대이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 327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적 담보의 종류 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건의 통유성 돼 있죠. 327페이지. 327페이지에 담보물건의 통유성이 보니까 부종성 그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운명을 같이 한다. 주가 죽으면 따라 죽고, 주가 살면 따라 살고. 근데 부종성이 완화는 나중에 우리가 저기 어디가 나오죠? 건전할 때 좀 볼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수반성 돼 있죠. 그러면 엎혀댕긴다. 주가 가면 종은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고 불가분성은 변제의 비율에 따라서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물상대이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옆에다 페이지를 적으세요. 349페이지 참고를 딱 적고 물상대이성 옆에다 페이지 349 적어. 349페이지를 적고 그러고는 3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9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물상대기가 나와 있죠. 그 옆에도 328페이지 페이지를 적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봅니다. 물상대기 중요한 거예요. 갑이로부터 1억을 빌리고 자신의 2억짜리 토지에다가 3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여기 저당권이 붙은 거예요. 저당권이 붙었다. 그리고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붙은 토지를 국가가 도로 부지로 수용을 해갔다. 이전에 우리가 물권부 첫날 멜공갱포 할 때 본 거예요. 멜공갱포 송기소멸 할 때 공용징수죠. 그럼 국가는 토지를 수용할 때 깨끗한 토지를 가지가 저당권이 붙은 채로 가지가 깨끗한 토지. 그러니까 저당권은 따라가 못 따라가. 국가로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못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고 싶어도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잉. 여름쯤 지나면 내보고 까칠하다 그래. 왜? 글자 한 개 틀리면 뒤말아 하거든. 근데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잘 들어야 돼. 못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못 한다 하고 안 한다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님들 상담할 때도 요즘은 사람들이 녹음을 해요. 들어올 때 녹음을 하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말 한마디를 참 조심을 해야 돼. 계약을 할 목적으로, 계약을 할 욕심으로, 안 되는 것도 된다 한다든지, 되는 거 비스름하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안 되고 이러면 사기죄 사고 이래서 한다니까. 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요새 중개사들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안 한다 하는 거고, 못 한다. 이거 말도 잘해야 된다.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가면 저당권은 못 따라. 못 따라간다는 뭐라지? 추급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급력이 없다. 추급 반대말이 뭐예요? 추급 반대말이 소급이거든, 소급. 소급은 무슨 말입니까? 소급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추급은 장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면 저당권이 따라간다는 추급.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죽는다는 뭐야? 소급. 소급에서 소멸한다 이러면 쓰죠. 그런데 담보물권은 공용징수가 되더라도 추급력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하니까 죽어 안 죽어? 죽어. 저당권은 어디만 붙는다고? 등기가 되는 데만 딱 붙을 수 있고. 근데 토지가 가버리면 붙을 데가 없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어요. 근데 대책없이 죽어버리면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는다고, 채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담보물권자 보호를 위해서 저당권은 죽지만 그 수용의 대가로 채무자가 뭘 받습니까? 보상금을 받겠죠. 요 보상금이 뭐다? 요것이 물상입니다. 물상. 이 물상 대회할 때 이 물상이란 것은 물건 위에 이런 뜻이 아니고 가치 변액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물건이 보상금이라는 돈으로 가치가 바뀌었다. 그럼 그 가치 변액물에 저당권이 붙는다, 미친다. 요거는 붙는 게 아니야. 또 미치는 거야. 여기는 붙었죠. 등기가 되니까 붙을 수 있어. 근데 돈은 등기가 돼야 안 돼. 금전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붙을 수는 없고 그냥 미치는 거야. 미친다. 그럼 뭐 미치려 하면 이 보상금 받은 돈이 갑의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되겠죠. 갑의 호주머니에 보상금 들어가 버리면 기존의 갑의 돈하고 보상금 받은 돈이 혼합이 돼가지고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강제 집행을 한다 뭐 한다.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집행을 해서 그걸 가져갈 건데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돈이 구별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 한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돈의 혼합을 방지하고 보상금의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돼. 압류나 가압류를 딱 붙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채무자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채권자가 미리 압류를 해서 압류가 되면 국가는 보상금을 갑에게 못 줄 거 아니야. 못 주면 법원에 공탁을 하겠죠. 그럼 공탁된 보상금에 저당권이 미쳐 있다가 나중에 10월날 돈을 갚아주면 압류를 풀어주면 이제 갑이 돈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돈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할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압류된 보상금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서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이게 물상대의 기본 구조라고. 그러니까 물상대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시로 딱 묶어두는 거예요. 따라서 담보물권 중에서 질권이나 저당권이나 뭐 전세권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은 물상대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유치권 난주 보면 알겠지만 돈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와 개연성 있는 목적물을 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야.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거든. 따라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등기가 돼야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배당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순서대로 돈을 받아갈 거 아니야. 그런데 저당권은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의 순위를 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것도 아닌데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전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물상대의를 인정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물상대의는 대의가 무슨 말이고 대신해서 미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의 대신 담보 효력이 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물상대의는 이 공용 수용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멸실 훼손의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갑이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치하고 돈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람 A가 술 먹고 앙심을 품고 그 건물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이 건물이 소실돼 버렸어. 건물이 소실됐단 말은 이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다. 그러면 건물이 멸실돼 버리면 그 건물에 붙어 있는 저당권 죽어요, 안 죽어요? 멸공 할 때 멸이 뭐고? 지금 우리가 멸공 배우고 있구만. 멸공 경파할 때 멸공 배우고 있다. 이거. 멸실되면 물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당권이 붙을 데가 없잖아. 멸실되면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에 붙어 있는 저당권도 죽어야지. 근데 역시 대책 없이 죽어버리면 또 저당권자 피해를 보니까 갑은 불지른 A를 상대로 뭘 받아갈까?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그 건물이 보험에 들어있으면 뭐야? 화재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손해배상과 보험금이 뭐가 되는 거야? 물상이죠. 이 가치변형물 아닙니까? 건물이 돈으로 성질이 바뀐 거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뭐야? 대신 또 미칠 수가 있다. 그럼 아까처럼 대신 미치게 한 전제 작업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보험금이 갑을 호주면 안 들어가도 압류해야지. 압류하면 여기 저당권이 붙어 있다가 미쳐 있다가 나중에 갚아주면 풀어주고 안 갚아주면 여기에 우선 변제권을 신청해서 돈 받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물상대의는 딱 현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 세 가지 경우에만 물상대의가 필요하지 그 외의 것들은 물상대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이 매매가 됐다 칩시다. 그럼 이제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병이 사가지고. 그럼 병이 사가지고 건물 가져가면 저당권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매매. 따라가지. 저당권이 붙으니 따라가. 추금력이 있다고. 추금력이, 멸실 훼손 공용 이유는 추금력이 없고 저당권이 죽으니까 그 가치 변형물에 대신 미치게 할 필요성이 있지만 매매, 정려, 교환, 상소, 강제입 이런 경우에는 추금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이 안 죽습니다. 따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해? 요걸 그냥 개면허가 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매매 대금을 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물상대의는 딱 한정적으로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저당권이 소멸할 처지가 됐을 때 그 가치 변형물을 압류를 통해서 묶어두었다가 거기에 강제집행해서 우선 면제를 받아가는 것이 물상대의다. 이렇게 딱 정해지는 대로 그렇게 봅니다. 자, 책을 보는데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서 350페이지를 봅시다. 350페이지 둘째 줄. 민법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동그라미칩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 동그라미 3개 쳤죠. 딱 사유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담보물권이 소멸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담보물권이 소멸하거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그 다음 줄쳐. 그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기타 물건 줄치고 이게 뭡니까? 물상이죠. 가치 변형물이죠. 아까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이런 거 아이가. 거기에 그 밑에 줄 저당권을 그 대표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물상대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물상대의 개념이 그렇다고. 거기에 대신 미친다 이런 뜻인데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대표물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 변형물이죠. 가치 변형물은 아까 그 손해배상이라든지 화재보험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용이 됐으면 공용 수용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상대의가 됩니다. 그런데 동안에 3분 내려가서 매매대금이라든지 차임이 뭐야? 임대료죠. 이런 거는 물상대의가 돼? 안 돼? 안 돼. 매매나 임대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죽어요? 따라가요? 따라가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손해볼 일이 없다니까. 안 갚으면 그냥 개면하고 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줄, 차임이나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넘어서 압류. 물상대의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물을 이 사람 지금 대표물로 짓고 있는데 대표물을 다른 말로 고치면 가치 변형물. 대표물보다는 가치 변형물 이런 게 훨씬 더 머릿속에 개념이 잘 와닿죠. 그지? 땅이 돈으로 가치가 바뀌었다. 건물이 돈으로 가치가 바뀌었다. 가치 변형물. 이게 더 잘 와닿을 거야. 대표물. 그게 이제 물상대의가 행사하려면 주로 채무자에게 가치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압류를 해야 된다. 왜 압류를 합니까? 특정성 유지를 위해서. 특정성이란 말이 좀 어렵다면
그걸 분리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기존의 재산하고 수용보상금을 분리해놔야 나중에 분리를 해놔야 여기다 뭘 할 수 있다고. 집행해서 돈을 받아갈 거 아니야. 분리가 안 되고 혼합이 되어버리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한다는 뭐라죠? 특정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일반 재산과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류하는 것은 분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꼭 저당권자와 압류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을 압류를 했다. 그런데 저당권자 돈을 못 받으면 그 공탁된 압류된 금액에 저당권자도 배당 신청할 수 있고, 배당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는 압류한 사람한테 꼭 먼저 주는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받아, 순서대로.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누가 우선이에요? 저당권자가 우선이니까 저당권자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꼭 압류를 저당권자 안 해도 관계없어. 그래서 니은에 그런 말 있죠. 취지에 비추어서 저당 목적물의 변액물인 금지 기타 물건에 대하여 줄을 쳐 다른 채권자, 즉 일반 채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미 압류를 한 경우에도 그 특정성은 유지가 된다. 딱 분리돼가지고 묶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반 채권자 압류하더라도 돈은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물상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상대를 봤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그죠? 뭐가 이상해요? 아까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했잖아. 소멸한다 했는데 가치 변액물에 저당권이 또 미친다 하니까 또 이상하게 또 미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깨끗하게 사라져야지 왜 그것이 또 미칠까? 그런 의심 들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미세한 부분이 좀 있다고. 분명히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완전히 죽는다, 완전히 죽진 않는다. 완전히 죽진 않아요. 그래서 공용징수가 되면 저당권도 담보물권도 저는 우리가 육신이 있고 혼이 있다 이러죠. 담보물권도 혼이 있다. 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지만 그 혼백이 살아남아가지고 어디에 미친다고? 그 가치 변액물에 귀신처럼 붙어있다. 귀신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등기가 안 된다 이 말이 귀신처럼, 귀신은 호직부가 없자 이가 귀신처럼 붙어있다가 나중에 돈을 갚아주면 귀신이 어떻게 된다고? 홀연히 사라져.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돈을 갚아주면, 돈을 안 갚아주면 어떻게 할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나타나서 압류된 보상하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이게 물상대의 논리예요. 구조가 그렇다고 설명을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질문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멸실, 훼손, 공용, 수용이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그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되면 저당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그건 틀린 말이야. 저당권의 행체는 소멸하지만 본질은 살아남아가지고 귀신처럼 붙어있는 것이 물상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신처럼 붙어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328페이지 이제 물상대기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건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4가지 특성이 있다. 여기까지 봤어요. 그 중에서도 물상대기가 중요하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을 봅니다. 유치권. 물상대기를 받고 우리가 이제 용어는 많이 알고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용어 중에서 유치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유치장이 무슨 말이지? 가다가 둔다 하지 말고 사투리 쓰지 마세요. 내만 쓰면 된다. 가다가 둔다 하지 말고 뭐라고? 잡아둔다. 묶어둔다. 묶어두는 장소를 유치장이다라고 했다면 이 유란 말 자체가 묶어둔다, 묶는다는 뜻이거든. 묶는다. 우리 압류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아까 우리 압류란 말 썼잖아. 압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잡아둔다 이런, 잠든다 이런, 딱 묶는다 이런 뜻이거든. 묶는다. 유란 말 자체가 묶는다는 뜻이거든. 치는 무슨 말이야? 치는 말 그대로 둔다 이 말이야. 그럼 이런 거 어때? 묶어둔다, 잡아둔다. 그 장소를 유치장. 그럼 유치권이라면 어떻게 될까? 묶어두는 권리, 잡아두는 권리 이렇게 말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잡아둘까? 돈 받을 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잡아두? 돈 다 받을 때까지. 물건을 꼭 잡아두는 권리를 유치권이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목적이다, 수단이다. 돈 받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나 뭐 이런 거 정비대금을 받을 때까지 안 들어오고 탁 잡아두는 요걸 유치권이란다. 돈 받을 목적으로. 돈 받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거였죠. 갑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어리라는 정비업체를 찾아가지고 수리를 하기로
계약을 맺고 3월 1일 날 점유를 넘겨줍니다. 점유를 넘겨줬다고 우리가 인도 이렇게 표현하죠. 점유공장 사장한테 자동차를 맡겼다. 근데 3월 5일 날 수리가 완료됐는데 수리 비용이 50만 원이 나왔다. 이 50만 원이 뭐예요? 을은 채권자가 되었고 갑은 50만 원 지급해야 될 채무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을에게는 50만 원 채권이 발생했다. 근데 을이 50만 원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돌려준다 꼭 쥐고 있다. 쥐고 있다는 무슨 말이고? 점유죠. 점유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인정되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권자는 이런 거예요. 점유공장 사장이 50만 원 돈 받을 권리가 발생했고 그 50만 원 돈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꼭 쥐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다. 그 유치권은 자동이야. 자동적으로 인정되니까 약정이다, 법정이다. 법정이다 말이죠. 법정이 자동 아닙니까? 약정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게 약정이고 계약이 안 맺어져도 인정되는 것이 법정 아닙니까? 법정이고 그리고 그 성질이 왜 잡아두고 있지? 돈 받으라고. 그러니까 담보야, 담보. 돈 받는 수단이고 그리고 그 성질이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치권은 그 성질이 소극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권리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든지 뭘 한다? 돈을 받기 전에 못 돌려줍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절권이다. 거절권. 소극적 권리예요. 누가 뭘 한다고? 적극적으로 달라 이게 아니고 돈 받기 전에 못 줍니다 이런 거예요.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돼. 돈 받기 전에 못 줍니다 이게 유치권이라고. 돈 주세요는 뭐고? 채권이고 채권은 청구이죠. 뭔가를 청구하는 것이고 유치권은 소극적 권리 때문에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십니다. 요 가지가 이제 유치권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연습을 이제 해볼까? 지금 이제 을이 권리를 몇 개가 있어요? 을이 권리를 몇 개가 있노? 왜 2개고 3개구만? 요도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3개가 있네. 3개가 있죠? 이 3가지 권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봅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자동차가 뭐 5월 1일 날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제3자 변액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신소유자가 됐다고. 그럼 신소유자가 을을 찾아와서 자동차를 돌려주세요 했을 때 을이 배웅 보고 50만 원 주세요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지?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요거는 상대권이고 상대권이 무슨 말이고? 딱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지 않다. 그러니까 을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계약의 상대방 갑이니까 갑에게만 50만 원 청구할 수 있지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신소유자에게는 50만 원 주세요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돈 50만 원 받기 전까지는 자동차 못 들어줍니다. 돼야 안 돼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죠. 유치권은 뭐니까? 물건이니까. 물건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자 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도 주장할 수 있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지만 신소유자에게는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와서 차 돌려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 50만 원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받기 전에 돈 받기 전에 장세 못 돌려준다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갑에게는 채권과 유치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는 채권 행사할 수 없고 유치권만 행사할 수 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해서입니다. 유치권에서 점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반드시 필요한 거지. 반드시. 그래서 점유는 유치권의 승립 요소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존속을 위해서도 점유가 필요하고 승립을 위해서도 점유가 필요하고 승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그 기능이 유치권의 점유는 행태는 묻지 않습니다.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하든 이런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안 되는 것이 한 개 있어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행태의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행태의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치권의 점유는 그 기능이 뭐다? 심리적 압박이거든. 유치권 아까 소극적 권리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 압박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물건을 꼭 쥐고 이성으로 인해가지고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안겨. 부담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돈을 들고 찾으러 오도록 만드는 제도가 뭐다? 유치권의 점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뱅이 자동차를 샀죠. 왜 샀어요? 또 지하려 샀어요. 또 답해지만 사용하려 샀겠지.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를 누가 지고 있어? 정부용이 사용해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을 줘야 자동차를 대받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샀지만 그 자동차 유치권이 걸려 있으면 심지어 압박을 받아 안 받아? 받았죠. 그러니까 물건을 꼭 쥐고 있으면 해가지고 그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압박을 가해가지고 돈 달라고 소리를 안 해도 지 스스로 뭐다? 돈을 들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의 점유는 그 기능이 심지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압박을. 기능이 압박이로. 압박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심지어 압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우리 계란 트럭 이야기했을 거야. 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게 계란 트럭이야. 계란 사세요 하는 트럭 있죠? 이 동네는 계란 트럭 안 오나? 부자 동네인가 봐, 계란 트럭 안 오고. 우리 동네 계란 트럭 오늘 골목에 와가지고 계란 사세요 하던데 계란도 팔고 국수도 팔고 이러더만. 그래요. 계란 사세요. 계란도 뭐 큰 것만 판다 사 거짓말해서. 양산에서 계란 많이 만드는가 봐. 양산 계란 사라고 많이 나온다. 그 트럭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 어를 찾아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돈이 50만 원 없다. 계란 팔아가지고 분명히 돈 갚을 테니까 일단 자동차를 좀 돌려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어리 사정을 듣고 보니까 갑의 사정이 딱해. 근데 그냥 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어리 뭐랍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그 자동차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점유를 넘겨주게 된 거야. 그래서 임대차 형식으로 직접 채무자에게 뭘 넘겨줬다? 빌려주는 형식으로 직접 점유를 넘겨주고 자기는 임대차를 점유 매결해서 무슨 점유를 하게 됐다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간접 점유. 그러면 직접 점유가 채무자한테 넘어가면 채무자는 심지어 압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기분 좋게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지 전혀 정신적인 부담을 안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 형태는 채무자를 하기가 심지어 압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이 상실된 점유로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취지라니까. 그 판례의 취지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유는 적법 점유.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이 되지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갑의 시계를 어리 훔쳤어. 근데 해필이면 고장난 시계를 훔친 거야. 그래서 도둑이 10만 원 들어 시계를 고쳤죠. 그런데 주인차 시계 돌려주세요 했을 때 도둑이 10만 원 받기 전에 유치권 주장하면서 시계 못 돌려줍니다. 돼 안 돼? 도둑의 점유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된다. 적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와 채권 사이에서는 점유와 채권은 관련성이 필요 없다. 그런데 점유와 채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과 물건 사이에서는 관련성이 필요하다.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채권과 점유하는 관련성이 필요 없고 채권과 물건과는 관련성이 필요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유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3월 1일 발생했고 채권은 언제 발생했죠? 3월. 채권은 수리가 완료돼야 채권이 발생할 거예요. 50만 도발을 걸려 생기겠죠? 3월 5일 날 채권이 발생했어. 점유는 3월 1일 날 발생했죠? 물건을 넘겨받으면 바로 점유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점유가 먼저 발생하고 채권이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채권과 점유가 동시에 만족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뭐다? 유치권이다. 그래서 채권과 점유는 굳이 관련성이 필요 없습니다. 채권과 점유는 관련성이 필요 없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채권과 이걸 적자. 채권과 점유는 관련성이 필요 없다. 그런데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는 관련성이 필요하다. 채권과 점유는 관련성이 필요 없지만 물건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취득해도 관계없고
점유가 먼저 발생하고 채권이 나중에 발생해도 관계없고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면 유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갤린 관계 필요 없다고. 근데 채권과 물건과는 갤린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채권과 물건과는 갤린성이 필요하다. 이 갤린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했죠. 갤린성이 이런 거예요. 여기 물이 있다니까. 물에 스펀지를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지? 물은 돈이고 스펀지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에 내 돈 받을 권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 스며들이 있는 것. 이것을 갤린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며들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보시면 돼. 자, 볼까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자동차죠. 내가 돈 받을 권리가 50만 원이죠. 이 50만 원이 어디 있다?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자동차에 부속품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임이라든지 이런 스며들 있는 비용, 이게 뭐다? 갤린성이에요. 그래서 갤린성이 있을 때는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그 다음에 채권사에서는 갤린성이 필요하지만 채권과 점유하는 갤린성이 필요 없어.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는 갤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갤린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되고 갤린성이 없으면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갤린성이 있는 것들 한번 볼까? 갤린성이 있는 거. 지금 보는 수리비용이라든지 저번에 우리 점유자 회복제 할 때 이거 공사비용 받죠, 그죠? 길을 닦았다. 아니면 전기 수도 공사를 했다. 주택을 빌리는데 전기가 고장나고 수도가 고장나고 수리했죠? 그럼 그 수리비가 필요비 아니야. 그 필요비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주택과 갤린성이 있어 없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물건과 내가 필요비를 받아갈 채권은 그 채권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내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인건비, 백돌, 무슨 수도 파이프로 스며들 있는 비용이잖아. 갤린성이 있죠, 그지? 그래서 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사대금. 공사대금도 마찬가지죠. 짓고 있는 건물에 보니까 인부들이 유치권 주장 이러면서 또 앉아있더라고. 인부들이 임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근데 그 임금 왜 들으시오? 내가 짓담한 그 건물에 피와 땀으로 스며들 있는 비용이잖아. 유치권 되겠죠, 그지? 인테리어 비용도 유치권 돼야 안 돼? 되겠죠, 그지? 인테리어 업자가 창문틀 공사라고 도배장판을 깔았는데 비용을 안 준다. 그러면 건물 돌리죠, 안 돌리죠? 열쇠 딱 쥐고 안 돌려주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건물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공사 비용이 스며들이 있잖아. 이 유치권 되는 거야. 자, 유치권 안 되는 거 한번 볼까? 안 되는 거.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놓은 돈이지 그 돈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스며든 비용은 아니죠. 유치권 안 됩니다. 매매대금도 마찬가지죠. 매매대금도 물건을 받는 대가로 주는 돈이지 그 돈이 그 물건에 스며들있는 비용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무슨 권리금 이런 것도 유치권 안 됩니다. 유치권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채권과 물건 사이에 갤린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무슨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담보 물건은 항상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10월 1일 날이 변제기인데 9월 1일 날 은행 직원이 돈 갚아라 이러면 돼, 안 돼? 그리고 9월 1일 날 안감대에서 개매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유치권도 담보물건이니까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지. 변제기 도래 전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가령 뭐 갑의 주택을 우리 임대차로 빌리면서 특약을 붙이기를 내가 임대료를 좀 싸게 받을 테니까 한 1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받을 테니까 고장이 나면 임차인 네가 고쳐가면서 쓸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고쳐가면서 쓰기로 특약 매긴 거예요. 그런데 전기 수도가 고장 나가지고 임차인이 300만 원 비용이 들었어. 그 비용이 뭐야? 필요비죠. 필요비인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이 끝나더라도 받아갈 돈이 있어 없어? 받아갈 채권이 없으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돼. 채권이 있고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비용 포기 특약. 지금처럼 비용 포기 특약을 다른 말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배제 특약이 있으면 받아갈 돈이 없고 채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때만 유치권이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책을 한번 봅시다. 유치권. 의의를 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타인 동그라미 치고 내 물건은 지고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내 물건 내가 지고 있으면 누가 심지어 압박을 받냐고. 그래서 점유를 하더라도 누구 걸? 남의 걸 지고 있어요. 남의 걸. 그리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줄치고, 관하여 이 말이 핵심입니다. 관하여가 뭡니까? 관련성이 있는 이 말입니다. 이 관련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워. 이 연관성도 아니고 관련성도 아니야. 이 관련성이란 말은 스며들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저기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성은 있어요, 없어요? 관련성은 있죠. 그렇지만 관련성은 있어, 없어? 관련성은 없지. 관련성은 없지.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줄치고,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돈 다 벌 때까지 물건 안 돌리고 버틴다. 그리고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법정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 대상 목적물도 부동산이든 동사이든 권리든 뭐 관계없어요. 등기가 되는 거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자동차도 되고 집도 되고 아까 인테리어 집도 되고 동산도 되고 부동산 다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치권은 둘째 줄 물건을 꼭 쥐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줄 점유를 가져서 사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여금 사용가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지어 압박을 가한다 이 말이죠.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한다. 지 스스로 돈을 들고 찾으러 오기 기다리는 거지 직접적으로 막 돈 내놔라 이런 권리가 아니다 말이죠. 소극적 권리다 이 말이죠. 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329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줄 보세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뭔가 청구하는 권리다, 거절하는 권리다. 누가 오든지 돈 받기 전에 못 돌려줍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권리지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내려서 법적 성질 쭉 내려가세요. 물건 줄치고 유치권이 물건이라는 건 다 알죠? 무슨 물건입니까? 담보 물건이다. 따라서 둘째 줄 유치권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대세적 효력이 무슨 말이야?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대세가 무슨 말이지? 아니 옛날에 왜 이 기초 용어 아닙니까? 물건부 첫날 배울 때 우리가 물건은 절대권, 채권은 상대권, 물건은 대세권, 채권은 대인권 여러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대세의 반대가 대인이라니까? 대세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라니까. 그게 절대권하고 같은 말 아니야. 누구에게나 주장한다 이 말 아니야. 그럼 대인은 무슨 말이에요? 대인. 딱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한다 이런 뜻이라니까. 아무나 주장하면 안 돼. 상대권하고 같은 말이라니까. 딱 정해진 상대방에 대해서만. 딱 정해진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한다. 이게 상대권이지. 대세권, 대인권.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대세권이다. 따라서 마지막 줄.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갑이 와도 뭡니까? 50만 원 받기 전에 못 돌려준다. 뱅이 와도 50만 원 받기 전에 못 돌려준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말이지. 대세권이다. 넘어가시고 담보물건. 담보물건 줄치고 담보물건 밑에다가 종적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그런 말 있죠. 유치권은 담보물건으로서 우선 부종성이 있다.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가 죽으면 따라 죽고 가면 따라가고 부종성, 소반성, 불가분성 다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불가분성이죠. 돈 다 벌 때까지 유치권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그래서 불가분성. 그래서 밑에 판례가 보면 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줄였죠.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되어 있죠.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12가구 빌라 이야기인데 12가구 빌라. 12가구 빌라는 물건이 몇 개? 12개예요, 12개. 갑이 12가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창문들 공사를 부탁을 했다. 창호 공사를 했습니다. 창호 공사. 근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다른 공사비가 뭐 1억이 나왔다 칩시다. 1억 안 주는 거예요. 공사비를 안 주니까 인테리어 업자도 물건을 지고 있다, 안 지고 있다. 집을 딱 점유하고서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유치권이죠, 그지? 근데 12가구 전부를 점유하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중 한 가구를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한 가구의 점유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야가 빠진
이 채권자가 뭘 준다고? 채무자가. 이러면 채무자가 12가구 공사 비용 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한 가구 비용을 딱 주는 거야. 한 가구 공사 비용을 주면서 나가주세요. 아니, 이거 어린 뭐야? 12가구 다 받기 전에 못 나갑니다. 버티고 있는 거야. 누구 말이 옳아요? 인테리어 업자 말이 옳다. 그 한 가구를 점유하는 것은 단지 한 가구 공사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12가구 전부의 공사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다 받기 전까지는 한 가구라도 돌려줘 안 돌려줘? 하나도 안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유치권 쪼갤 수 없거든. 불가분성이야, 불가분성. 12가구 전부를 점유하고 전부에 대한 공사 비용이라 할지라도 한 가구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요거는 12가구 전부에 대한 점유를 보기 때문에 공사비를 받기 위한 점유를 보기 때문에 12가구 공사비용을 다 받을 때까지는 한 가구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줄 보세요.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이니 그렇죠.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되어 있죠. 이 다세대 주택이 12가구거든. 12가구 공사인데 그 중 한 세대를 점유하고 있다. 그 유치권은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담보채권에 승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12가구 다 받을 때까지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리고 한 가구 병사 비용이면 12분의 1만 돌려줘? 그것도 아니야. 불가분성. 그 다음에 니은에 봅니다. 그러나 유치권에는 원칙적으로 줄을 치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줄치고 저당권에서 인정되는 물상대의성은 적용되지 않는다 줄치고. 거기서 봤다, 그죠? 물상대의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치로서 하는 것인데 유치권자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따라서 물상대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랬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 3번에 따라서 법정 담보물권 줄치고 법정에다 동함치고 법정이니까 등기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둘째 줄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성립한다. 그 요건이 뭐더라? 채권이 존재하고 또 그 채권과 관련성 있는 목적물을 점유하면 당연히 발생한다. 법정.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는 별도로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넘어서 유치권 승인 요건 점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내 거야 남은 거야? 남은 거. 그래서 1번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동함치고 타인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내 물건은 뭐 점유해서 본들 누가 겁을 먹겠냐고. 심지어 압박을 줄 수 없으니까. 하여튼 나무 물건이어야 되는데 동산 부동산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집니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가 되는 동사이든 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이든 동사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됩니다. 내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중요한데요.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줄을 칩니다.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수급인 소유의 기승 부분 줄치고.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수급인 거죠? 그럼 자기 거는 지고 있어 본들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을 가지는 여부 소급, 이는 안 됩니다. 도급인, 수급인에서. 조심해야 돼.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갑이 말하기를 내 땅 위에 건물을 지어주시면 3억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하는 사람 뭐요? 도급인. 부탁받는 사람 수급인이죠? 갑의 땅에 건물을 지으면 3억을 주기로 했다니까? 근데 일반적인 도급의 경우에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 돈이 나와. 한 20% 기초공사하면 또 돈 얼마 주고, 뭐 골조 올라가면 또 돈 얼마 주고, 안에 또 설비하면 또 얼마 주고, 내장공사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분배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돈을 주면 돈을 누가 부담했어? 도급인이 부담했으니까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도급인 거야. 근데 마지막 공사 비용을 못 받은 거야. 그럼 수급인이 마지막 공사 비용이 막 1억이 밀렸다 칩시다. 그럼 수급인이 건물을 딱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내 돈 받을 권리가 개연성이 있어 없어? 건물도 남은 거고 개연성도 있으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급인 건물이니까 유치권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1년 8년 도급인 건물이 아니야. 도급이 뭐랬습니까? 내 땅 위에 건물을 네가 지어라. 지으면 완공되고 나면 내가 공사비를 줄게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수급인 돈으로 건물을 지은 거야. 따라서 이 건물 누구 거야? 수급인 올 겁니다. 내 거야, 내 거. 근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유식은 돼, 안 돼? 내 건물을 내가 점유해서는 유식이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되면 뭐 수급인은 손해야 아니야. 굳이 손해는 아니죠, 그죠? 내 건물이고 내가 또 임대를 어떤 팔든지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도급이 조금 골치 아프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러면
그거는 수급인 거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지고 있어갖고 유식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타인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 내려가서 둘째 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 줄치고. 요까지 읽었죠? 그래서 점유 행태는 묻지 않는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관계 있죠? 뭐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안 된다. 아까 계란틀을 이야기했죠? 그 밑에 판례가 중요한 거예요. 줄을 쳐.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줄치고, 이 간접 점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심지어 압박을 준다 못 준다? 심지어 압박을 못 준다 해야지. 안 주는 게 아니고 심지어 압박을 못 주기 때문에 유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임 여부 소극돼 있죠. 소극. 다른 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 아까 점유와 채권 사이에서는 계륜성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했죠. 요거 아이가. 채권과 점유하는 계륜성이 필요 없어.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점유를 나중에 취득해도 좋고, 점유가 먼저 발생하고 채권을 나중에 취득해도 관계없고, 동시에만 만족되면 된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 판례 본다. 물건의 점유 이전에 그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뭐가 먼저 발생했습니까? 채권이 먼저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뭘 했다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식의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 무조건 된다고. 유식의 생된다. 계륜성이 필요 없어요. 뭐가 먼저 발생해도 관계없어. 채권이 먼저 발생하든 물건이 먼저 발생하든 동시에만 만족되면 된다 했다 이가. 채권은 3월 5일, 점유권은 3월 1일, 3월 5일 동시에 만족되면 바로 되는 게 유치기라니까. 그리고 채권이 3월 1일, 점유를 3월 5일 이도 관계없어요. 동시에 만족되면 인정되는 게 유치기라고. 계륜성이 필요 없어요. 넘어가서 판례가 되는데 이 판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332페이지 있는 판례는 3월달에 볼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인데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보면 헷갈려. 333페이지 3번에 적법점유 줄치고, 기억.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줄치고. 아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도둑이 훔친 시계를 고쳤다. 도둑의 점유는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그 수리되면 1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시계를 못 돌려줍니다 라고 버틸 수는 없다. 시계는 돌려줘야 돼. 근데 1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받는데 유치권까지는 이제 안 해준다는 뜻이야. 10만 원 왜 받아가야 되지? 부당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저 점유권 할 때 배운 거다. 부당이 되니까. 그거까지만 딱 보시면 돼. 그 다음 넘어가고, 채권의 요건. 동그란 1번이 중요합니다. 채권과 물건 사이의 계륜관계 줄치고. 여기까지 왔죠? 채권과 점유하는 계륜성이 필요 없지만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는 계륜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륜성이 있으면 유치권이 되고 계륜성이 없으면 유치권이 안 되고 이래 봤죠. 그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물건의 점자가 가지는 채권이 줄쳐.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 한다 줄치고, 관하여 동함치고. 관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계륜성이에요. 관련성이 아닙니다. 계륜성이야. 계륜. 이 계륜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일본 말이야. 우리나라는 계륜이라는 말이 잘 없어. 이게 이제 그래서 일본 법을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걸 계륜을 번역하면서 뭐라? 관하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 도입을 하면서 독일 민법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저런 현상을 말한다. 일본 사람들이 계륜이라고 번역했고, 그 일본 민법을 우리나라 도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야? 이걸 관하여 이렇게 번역했다니까. 관하여. 근데 관자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관이란 말이. 관이 연관성, 관련성 뭐 이런 건데 그거하고도 꼭 맞진 않아요. 맞진 않아요. 그래서 계륜성이 인정된. 아까 우리 주택 이야기했죠, 그죠? 주택 임대차 계약매매에서 임차 보증금을 1억을 걸었다. 이 임차 보증금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성이 있죠. 관련된 돈이지. 관련은 돼 있지만 계륜성은 없지. 이게 그 주택에 스며드는 비용은 아니거든. 계륜성이 없어요. 이 유식이 안 된다고, 보증금은. 근데 아까 수리비용 300만 원은 유식은 돼, 안 돼? 되죠? 요건 어디 들으십니까? 내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 주택에 백돌, 시멘트, 인건비, 노임 다 스며드는 비용이잖아. 유식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필요비, 유비비 같은 비용은 계륜성이 되지만 보증금은 계륜성이 없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은. 이런 식으로 연관성하고 관련성이 좀 달라요. 의미가. 계륜성. 그래서 내려가서 계륜성이 인정되는 경우 줄치고, 인정된단 말은 유치권이 승인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비용이죠. 비용 동그라미치고. 아까 필요비, 유익비의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보여? 공사대금 줄 딱 치고. 아까 이제 수급이니
공사 대응을 못 받았다. 그럼 이제 건물을 딱 지고 있으면 유치가 된다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지은 건물 안 된다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목적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돼 있죠. 이게 이제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3번이 표현이 다양하게 한다고. 요런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갑이 큰 개를 키워. 큰 개. 도사견이라고 들어봤어요? 큰 개를 키워. 송아지만 해, 개가. 큽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름 되면 막 입에 헤드거리 못생긴 게 이게 큰 게 있다고. 갑이 도사견을 키우는데 이 끈이 풀려가지고 길 가는 을을 물었어. 이 사람이 개한테 물려가지고 손해가 지금 100만이 난 거야. 병원비가. 그러니까 을은 100만 원을 받을 채권자, 개 주인은 100만 원을 줘야 될 채무자가 된 거야. 개가 물은 것은 불법이야, 적법이야? 불법 아닙니까? 개를 잘못 관리했으니까. 그래서 갑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개한테 물린 을에게 100만 원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감한 을이 개를 딱 잡은 거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 주인이 와서 개 돌려주세요 하면 을이 뭘 한다고? 100만 원 받기 전에 개 못 돌려줍니다. 돼, 안 돼? 되죠? 요 100만 원이 어디서 놓은 돈이에요? 개로부터 발생한 거야. 개하고 개런성이 있어, 없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개 입으로부터 발생한 돈이기 때문에 개런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의 침해로부터,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죠. 또 이렇게 보면 돼. 갑이 소를 키워. 근데 소가 끈이 풀려가지고, 을이 밭에 들어가가지고, 콩밭을 세고랑을 먹었어. 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콩입니다. 콩밭 세고랑을 먹었다. 근데 손해가 한 100만 원 난 거예요. 근데 을이 소를 잡았어. 소를 딱 쥐고 있는 거야. 소주인이 소 찾으러 온 거예요. 소 돌려주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 콩값 100만 원 받기 전에 소 못 돌려줍니다. 유치권 돼, 안 돼? 내 소를 잘못 관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고 그 손해 100만 원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소 배속에 들어있구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 콩이 소 배속에 들어앉았으니까 개인성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게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 동물의 침해로부터 발생한 채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전부 다 같은 이야기야. 그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이 있다. 그 다음에 결례관계가 부정되는 거. 이 말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1번에 뭐가 보여? 보증금, 임차보증금, 또 뭐가 보여? 권리금. 이런 것들은 맡겨놓은 돈이지 스매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어.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보여? 매매 대금이 보이죠? 부속물 대금 채권이 되잖아. 매매 대금은 물건을 받는 대가로 주는 돈이지 스매된 비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줄치고. 아까 개한테 물렸다, 소가 콩을 먹었다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은 안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약속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그건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개연성이 없어. 유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나중에 이 판례가 놓으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겁니다. 5번에 그 매매대금 보이죠? 매매대금도 유치가 안 된다 했어요. 4번도 뭐야? 매매대금 보이죠?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대금 안 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나머지 판례들은 다 내용이 들어있고요. 변제기 도래 줄치고. 유치는 아까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서 3번. 유치권 승리를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줄치고. 밑에다가 비용 포기 특약 이렇게 적고. 여기서 봤죠? 그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아까 싸게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그 수리비 채권은 나중에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받아갈 채권이 없으니까 물건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점유만 있지 채권이 없잖아. 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유치권이 되죠. 그지? 배제 특약 부존재. 내려서 유치권의 효력, 인도 거절 권능 줄치고 거절에다 동함치고 유치권은 적극 소극. 소극적 권리 때문에 거절하는 권리지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는 아니다 했죠. 그래서 1번 유치의 의미 줄치고 둘째 줄 유치랑 점유를 개사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니은 거절의 상대방 줄치고 유치권은 절대권 상대권. 아까 유치권은 물건이다 이가.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갑한테도 병한테도 제3자한테도. 그래서 밑에 줄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사 줄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권이기 때문에 이 말 아닙니까? 상대권이 아니죠. 상대방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유치근능의 범위 쭉 가서 어디까지 유치근이 미칠까요? 그의 채권과 관련관계가 있는 목적물에 한한다. 관련관계가 있는 목적물은 유치근이 되지만 관련성이 없는 목적물은 유치근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한 거부 판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갑이 빈손으로 와가지고 차 돌려주세요. 그럼 어리 뭐랄까? 돈 받기 전에 차 못 돌려준다고 그 일 했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갑이 이제 소송을 한 거야. 원고, 피고. 소송을 했어.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 물어보겠죠? 너는 왜 남의 자동차 안 돌려주냐? 어리 뭐랍니까? 저쪽에서 50만 안 주니까 나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럼 법원에 판결할 때 그냥 감 네가 나쁜 놈이니까 지고 이기고 이렇게 판결 내리지 않고 무슨 판결 내린다? 상한 거부 판결 내린다. 상한 거부 판결은 뭐냐면 판결 주문에 적기를 피고 어른 원고 갑으로부터 수리비 50만 원을 받는 걸 조건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 낸다. 그러니까 물건을 넘겨받는 것은 갑이 있죠. 돈 50만 원 받는 건 어른이 있죠. 그럼 일거에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이걸 말한다. 상한을 조건으로 너도 뭘 해라? 거부를 해라 이 말이죠. 이 상한 거부 판결. 일부 성소 판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판결을 내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성간주의 의무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그걸 줄임말이 성간주의 의무입니다. 그 324조 1항에 보니까 유치권자는 줄을 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이렇게 있죠. 이걸 줄여서 말한다. 성간주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간주의 의무를 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다. 성간주의 의무를 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 물건이 소중해요? 남의 물건이 소중해요? 내게 소중하지. 그러니까 물건을 두 개 쥐고 있으면 내 걸 소중히 할까? 남의 걸 소중히 할까? 내 걸 소중히 할 거야. 그러니까 남의 건 아무래도 소홀히 하기 쉬우니까 의무를 지우는 거야. 소중히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내 것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순간주의 의무야. 만약에 남의 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면 이런 의무를 지우지 않겠죠. 그지?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성간주의 의무를 진다. 근데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성간주의 의무가 뭐냐면 성간주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 자동차의 기능이 뭡니까? 운반 기능이죠. 타고 다닌다 하지 말고 운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을 운반하든 사람을 운반하든 운반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운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라 이 말 아니야. 그게 성간주의 의무라니까. 그러니까 기름치고 세차하고 갑이 딱 50만 원 가지고 언제든지 차를 타고 딱 출발할 수 있도록 그걸 보존을 시키라 이 말 아니까. 그게 성간주의 의무라니까. 그런데 갑이 가서 보니까 막 석 달 만에 이제 돈을 50만 원 가지고 차 차로 갔더만 내 차를 구박하는 게 이만저만 아니라고 막 차가 녹이 뻘거이 썰어 있고 막 거미줄이 쳐져 있고 이랬단 말이야. 성간주의 의무를 다 했어 안 했어? 풀숲에 시원해가지고 녹이 뻑 썰어 이랬다. 그때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유치권 소멸세가 되는 거야.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권 소멸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이거 324조 2항을 한번 봅시다. 법전에. 유치권자는 줄을 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끊고. 유치권자는 담보물권자니까 사용수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사용을 못하고 대여 담보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승낙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웃사는 A가 정비공장 사장을 찾아서 그 좋은 자동차를 왜 점유하고 있냐? 내한테 빌려달라. 빌려주는 게 뭡니까? 대여, 임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뭐야? 임대를 해서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승낙 없이 빌려주면 그걸 유치권 소멸세가 되는 거예요. 빌려주고 매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받게 됐다. 30만 원 임대료가 뭡니까? 과실이죠. 그죠? 근데 이 임대료가 어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정비공장 사장이 갑한테 과실을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면 뭐 한다? 50만 원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겠죠. 그죠? 과실 수취권을 가진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같이 연관지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은 뭡니까? 이제 청소하고 세차하고 이런 게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3항에 보니까 1항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2항 승낙 없이 대여 양도를 했을 때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동그라 5번을 봅니다. 유치권의 행사와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줄치고 5번이 너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출발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소멸시효. 자, 여기서
정무경 사장이 3월 5일 날 발생한 유치권을 가지고 물건을 꼭 쥐고만 있습니다. 쥐고만 있을 뿐이지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유치권 행사 아닙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지만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채권 행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채권 행사를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행사를,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돼야 안 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때로부터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쥐고만 있을 뿐이지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멈춰 있다,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된다. 그리고 몇 년? 10년이 넘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채권이 죽으면 담보 물건도 뭐야? 죽어야지.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줄을 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줄을 쳐.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 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멸시효. 그다음에 경매권. 이거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경매권, 간이변이 충당 이런 것들은 시험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경매를 넣을 수는 있는데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야. 이거는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 일단 천치고. 간이변이 충당도 마찬가지요. 안만 기다려 돈 가지고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 자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난주 3월 달에 보고 3월 달은 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실수취권. 이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가실수취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물건을 빌려주고 30만 원 임대료가 내 손에 들어왔다. 임대료가 뭐예요? 법정가실이죠. 들어오면 이걸 조용히 돌려준다. 변제에 충당한다. 50만 원 변제에 충당하는 의미에서의 가실수취권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차임, 법정가실, 뭐 천년가실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일반적 소멸사는 멸공, 경포 그대로 염되고 특유 소멸사는 아까 우리 봤죠, 그죠? 324조에서 첫째 줄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둘째 줄 동의 없이 뭐 사용되어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이때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7조가 나와 있는데 타담보 제공이란 말이 보이죠? 타담보 제공. 이것도 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만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개런트를 생각합니다. 50만 원 수리 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을 찾아왔어.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60만 원짜리 반지를 맡길 테니까 자동차를 돌려주세요. 이게 뭐야? 타담보죠, 그지? 타담보. 그러니까 을은 선택권이 있죠. 난 반지 싫다. 거절할 수도 있고 좋다 내가 반지 받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50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60만 원 반지를 내가 잡고 50만 원 걸리는 자동차를 돌려줄 수 있죠. 그러면 내 손에서 점유가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의 점유가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한다. 이 존속 요건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멸합니다. 그러면 내가 담보를 잡은 요 반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돼, 안 돼? 이건 유치권 안 돼. 왜 안 되지? 결례성이 없잖아. 내 돈 받을 권리 50만 원 하고 내가 쥐고 있는 반지는 결례성이 있어 없어? 이 50만 원은 자동차에 스며져 있는 비용이지 반지에 스며든 비용이 아니잖아. 결례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타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을 소멸하더라도 그 타담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질권이 되는 거야. 마치 전당포에 물건을 맡겨 돈을 빌릴 것처럼 질권만 되지 유치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 또는 소유자 하는 거지. 유치권자가 60만 원짜리 반지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유치권자는 거절을 하는 권리지 뭔가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갑이 차차를 왔는데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니까 재무공장 사장이 딱 보더만은 돈이 없으면 그 반지라도 빼놓고 가세요.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뭣도 돼, 되기는. 현실은 되겠지. 현실은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점유를 상실해 주시고 유치권은 그 점유가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아까 3월 5일 날 유치권이 발생했는데 3월 7일 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자동차를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정비공장 사장 손에서 점유가 떠나는 순간 유치권은 뭐야?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3월 9일 날 도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뭐야? 점유를 되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점유가 내 손에 들어오면 다시 뭐야? 승인 요건이 갖춰지는 순간 유치권은 뭡니까?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 올 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한다 뭐 한다? 못해. 왜 그러냐면 도둑이 딱 훔쳐가는 순간 유치권 바로 소멸해버리죠. 그럼 이틀 뒤에 만날 당시에 나는 유치권자이 아니야. 이미 유치권자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침해를 당하더라도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무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고 점유권을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를 해서 물건을 대법원 오면 됩니다. 점유권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오면 승인 요건이 갖춰지는 순간 죽었던 유치권이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니은을 봅니다. 점유가 침탈된 경우 줄치고 아까 점유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점유 해수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회복하면 줄치고 유치권에 기한 것이 아닙니다.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받아왔단 말이지. 그러면 점유는 애당초부터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죽어도 유치권도 뭐야? 살아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의 효과 그건 안 봐도 크게 관계없겠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유치권까지 보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럭저럭 해가지고 이제 책을 다 봐간다. 우리가 1, 10달은 특별법은 안 보기로 했고 그건 3, 4월달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번 보면 이제 끝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